결혼식 날 하늘은 마치 누군가의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봄비였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저 어딘가 허전한 기운을 품은 비. 신부가 되어 처음으로 김지수는 한복 치마 자락을 들고 시댁마당을 조심스레 밟았다. 마음은 들뜨기보다 무거웠고 두 손은 축복보다 결심을 꼭 쥐고 있었다. 비 오는 날 결혼하면 복 많대요. 하늘이 씻어준대. 누군가 속삭였지만 지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물었다. 정말일까? 이 비가 내 앞날의 슬픔까지 씻어줄 수 있을까? 한옥마당에는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알록달록한 전통 한복이 눈부셨고 웃음소리와 전통 가야금 연주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한쪽에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배경자 지수의 시어머니. 그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신부가 정중히 90도로 인사했을 때도 대답은 단지 짧은 그래 한마디. 그 순간 지수는 알았다. 이 집은 쉽지 않겠구나. 첫날 저녁, 전통대로 가족이 모여 백반잡채 된장찌개를 먹는 상차림이 펼쳐졌고 지수는 시어머니의 손맛을 따라 만들어 보았다. 하지만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영자는 정색하며 말했다. 된장은 너무 밋밋하고 잡채는 너무 기름졌네. 우리 집은 이런 거 안 먹어. 그 말은 식탁 위에 올린 음식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건 너도 우리 식구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날 밤 방에 누워 한숨을 삼키던 지수는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다시 끊었다. 울음을 삼키며 생각했다. 지금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결혼은 내가 선택한 거니까. 이듬날 새벽 5시. 한옥의 나무 문이 덜컥 열리고 지수는 부엌으로 향했다. 미역국을 끓이고 시아버지의 아침죽을 준비했다. 그녀는 여전히 낯선 집에서 할 일만은 익숙하게 해내려 애썼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너무 짜다. 쌀이 덜 익었다. 같은 한마디뿐이었다. 시어머니 영자는 경상북도 시골 출신으로 아들이 도시에서 대학을 가고 대기업에 입사해 잘 되었다고 자부심이 강했다. 그런 그녀의 기준에서 지수는 부족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직장 다니며 메이크업하는 며느리. 그녀가 한 번은 말했다. 내가 바라던 며느리는 농사일도 거들고 어른 공경도 똑부러지게 하는 그런 아이였어. 요즘 애들은 뭐만 부리지.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더 잘해야 해. 그녀는 그날 이후 퇴근 후에도 곧장 집으로 달려와 다시 부엌에 섰다. 저녁 7시에 맞춰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마치면 밤 9시. 남편 민재는 조용한 성격이었다. 처음에는 엄마가 원래 좀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하고 다독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런 말조차 하지 않았다. 지수는 매일 아침 그 집의 유일한 온돌이 남아있는 부엌에 서서 쌀을 씻으며 생각했다. 나는 이 집에서 아내인가? 아니면 조용히 존재하는 가사도우미일까? 그러던 어느 날 시댁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지수는 착해. 말도 잘 안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사람들은 웃으며 끄덕였지만 지수는 그 말 속에 담긴 무시의 결을 느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 울었다. 착하다는 건 말이 없고 반항하지 않는다는 뜻일까? 내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밥상을 차렸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에 정성껏 무친 나물들. 그러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건 간이 안 맞고 이건 모양이 엉망이고 도대체 누굴 위해 이렇게 만든 거야? 지수는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곧 평소처럼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다음엔 더 잘 맞춰볼게요. 그녀의 그 말에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화를 따냈다. 맨날 죄송하다, 죄송하다, 죄송하면 고치라고. 그때 지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집에서는 내가 늘 잘못이어야 한다는 것. 그날 밤 남편 민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빠,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나 뭔가 더 노력해야 할까? 민재는 눈을 피하며 한참 말이 없다가 겨우 내뱉었다. 엄마,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냥 좀 참고 살아. 당신 잘못한 거 없잖아. 그 말이 더 아팠다. 당신 잘못한 건 없지만 난 당신을 지켜줄 수 없어. 그런 말처럼 느껴졌다. 결혼한 지 3달쯤 지났을 때 지수는 직장에서 작은 상을 받았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공로로 상장을 받았고 팀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날 지수는 떡과 과일을 사서 집에 돌아왔다. 어쩌면 오늘은 시어머니도 조금은 기뻐해 줄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며.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그딴 게 뭐가 자랑이라고. 집안일 똑바로 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밖에서 인정받아봤자 우리 집엔 아무 쓸모 없어.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잘한 건 이 집에서는 죄가 된다. 그 후로 지수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목소리는 낮아졌고 웃음은 줄어들었다. 그녀는 마치 한옥의 그림자처럼 어디에도 이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다. 마당의 고양이도 그녀보다 더 자유로워 보였고 새벽마다 우는 까치 소리조차 그녀에겐 위로가 되었다. 시어머니는 종종 동네의 아주머니들과 마당에서 차를 마셨다. 우리 며느리는 착하긴 한데 손이 느려서 답답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어딜 가나 다 그래.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지수는 뒤뜰에서 빨래를 짜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에게 유일한 숨구멍은 가끔 밤마다 쓰는 일기장이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조용히 적어 내려가며 눈물이 페이지 위에 번지기도 했다. 그 일기장에는 아무도 읽어보지 못한 지수의 진짜 삶이 담겨 있었다. 오늘은 시어머니가 내가 끓인 된장찌개를 한 숟갈 먹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조금은 나아진 걸까? 아니면 그냥 지친 걸까? 내 마음은 여전히 낯설다. 그녀는 가끔 혼잣말을 했다. 엄마, 나 잘 살고 있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해볼게요. 그냥 엄마가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첫 해의 봄은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모른다. 그 조용한 그림자처럼 살던 며느리 지수가 언젠가 이 집안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바로 그 눈물 많고 조용한 마음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리라는 걸 말이다. 이른 새벽 달빛이 아직 마당을 비추고 있을 때 지수는 잠에서 깨곤 했다. 그녀의 하루는 늘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전기밥솥의 삑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뜨고 찬 손으로 수도꼭지를 틀어 콩나물을 씻으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 집에서 항상 조용히 움직여야 할까? 그녀는 시어머니 영자의 기준에 맞춰야 했다. 김치찌개에 간 나물에 데치는 시간, 밥알에 고슬고슬한 정도까지.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오는 건 날선 지적이었다. 이 문은 너무 물러. 손맛이 없으면 정성이라도 있어야지. 지수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정성을 다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기준은 내가 아닌 당신의 기억 속 며느리란 존재인가 봐요. 남편 민재는 아침이면 늘 허둥지둥 출근 준비에 바빴다. 여보, 양복 다림질 돼 있어 넥타이는 어디에 뒀지? 그가 집을 나서는 순간 지수는 다시 집안의 유일한 손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지금은 퇴직 후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지혜롭고 꼼꼼한 어르신이란 평을 들었지만 안에서는 언제나 예민하고 까칠했다. 그녀는 한 번도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본 적이 없었다.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우리 집의 방식에 맞춰야지. 내 생각은 그 다음이야. 지수는 그 말이 싫었다. 하지만 대놓고 반박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더 조용히 더 작게 존재하게 되었다.
어느 날 지수는 직장에서 마감 때문에 퇴근이 늦어졌다. 서울 강북의 붐비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시계를 보며 조급해졌다. 6시까지 저녁 차려야 하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는 6시 20분. 거실 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지금이 몇 시야 밖에서 뭔 일 있었는지 몰라도 집안 사람 먼저 생각해야지. 며느리란 자리가 장식이 아니야. 지수는 숨을 몰아쉬며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허공을 갈랐을 뿐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는 거실 구석에서 조용히 밥그릇을 씻으며 눈물을 삼켰다. 그 눈물은 물과 함께 흘러갔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TV를 보며 가볍게 말했다. 직장 그게 다야 가족이 먼저지. 그 말에 지수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나도 가족이에요. 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해주지 않나요? 주말이면 친척들이 찾아왔다. 삼촌 고모 조카들까지 모두 모이면 시끌벅적해졌고 자연스레 지수는 접대와 뒷정리 담당이 되었다. 누구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녀가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을 때조차 모두는 그녀를 당연한 존재로 여겼다. 고모가 말했다. 지수는 일 잘하네. 말도 없고 부엌에서 손이 빨라. 그 말이 칭찬 같았지만 지수는 차라리 못 들은 척하고 싶었다. 그날 밤 지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을까? 누군가 날 한 번만 따뜻하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집 안 어디에도 그런 눈빛은 없었다. 거울 속 그녀는 점점 눈빛이 흐려졌고 웃음이 사라졌다. 며칠 후 지수는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고향 전주로 다녀오고 싶다고 말했다. 조심스럽게 꺼낸 그 말에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결혼한 여자는 시집 사람이지. 친정은 명절이나 챙기면 돼. 요즘은 바쁘니까 이번엔 전화로 인사드려. 그 말에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에 들어갔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몰래 짐을 꾸렸다. 작은 여행 가방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꽃차 한 상자와 소박한 생일 카드를 넣었다. 그녀는 새벽 첫 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다. 전주역에 도착해 어머니를 마주한 순간 지수는 아이처럼 안겼다. 어머니는 놀라며 말했다. 어머, 갑자기 웬일이야? 지수는 눈을 꾹 감으며 말했다.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그 짧은 방문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수는 다시 마스크를 쓰듯 무표정으로 돌아갔다.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이제 더는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끔은 도망치고 싶어진다. 그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작은 희망이 있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그녀에게 수고했다 고맙다고 말해주길. 그 말 한마디면 오늘 하루의 고됨도 사라질 것 같다고. 그러나 그 말은 오지 않았다. 오히려 어느 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집안이 흐트러지는 것 같지? 그 말에 지수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오늘도 나는 실패했다. 그날 이후 지수는 더욱 조용해졌다. 말수가 줄었고 걸음은 느려졌으며 눈빛은 늘 피곤에 젖어 있었다. 누가 먼저 말을 걸지 않는 이상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 그 집의 벽지처럼 배경이 되어가는 느낌이었다. 아침엔 남편 민재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 불을 켰다. 된장찌개는 전날보다 조금 더 진하게 끓이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깻잎 무침은 다진 마늘을 조금 덜 넣었다. 하지만 그런 조정은 아무 의미 없었다. 이건 너무 짜고 저건 간이 안 됐어. 어느 쪽이든 지적은 반복됐다. 지수는 그런 말들에 이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상처를 반복해서 받다 보면 통증이 무뎌지는 것처럼 그녀도 그 말들에 무뎌지고 있었다. 그녀는 회사에서조차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았다. 회의 중에도 조용히 메모만 했고
점심시간엔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창밖만 바라보았다. 동료가 말했다. 지수씨,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요즘 좀 바빠서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집에서 말하는 걸 점점 잊어버리는 중이에요. 말할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시어머니는 벽시계를 보며 말했다. 6시 넘었네. 저녁은 6시까지 준비하라고 했잖아. 그 말은 늘 그녀의 귀에 똑같이 들렸다. 넌 이 집에 있어도 돼. 하지만 환영받진 않아. 가끔 지수는 그런 생각을 했다. 내가 오늘 이 집에서 사라진다면 누가 제일 먼저 눈치챌까? 남편, 시어머니? 아니면 아무도 모를까? 그런 상상이 지나가면 마음이 스르르 가라앉았다. 아무도 없는 밤, 그녀는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이불에 얼굴을 파묻은 채 조용히 울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이상했다. 두통과 몸살 기운이 밀려왔다. 하지만 지수는 약을 먹고 조용히 버텼다. 그날도 역시 부엌에 섰다. 콩나물국을 끓이고 밥을 안치고 도라지 무침을 준비했다. 손은 떨렸고 이마엔 식은땀이 흘렀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부엌을 지나가며 말했다. 왜 그렇게 힘 빠진 얼굴이야? 설마 꾀병 부리는 건 아니지? 그 말에 지수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래요. 저는 꾀병이에요. 아니, 꾀병이길 바랄 뿐이에요. 정말 아픈 건 마음이거든요. 남편 민재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처음엔 엄마가 원래 좀 그러셔라며 그녀를 감쌌지만 이제는 그런 말조차 하지 않았다. 지수가 힘들어 보일 때도 그는 모른 척하거나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어느 날 밤 지수가 말했다. 오빠 나 그냥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어. 민재는 눈을 감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지 마. 당신이 없으면 엄마랑 나 둘밖에 없잖아. 그 말에 지수는 웃고 말았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가족도 아니고 그냥 중간에 있는 존재일 뿐이야. 그녀는 어느덧 거울 앞에 서는 걸 피하게 됐다. 자신의 얼굴이 낯설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피부는 거칠어졌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앉았다. 한때 밝고 활기찼던 그 표정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심지어 동네 이웃도 말했다. 지수씨 요즘 많이 수척해졌네요. 괜찮아요. 그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냥 요즘 좀 바빠서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였다. 그녀는 이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점점 지수라는 사람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며느리라는 틀에 갇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어느 날 새벽, 지수는 한옥 뒤뜰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보이지 않았고 안개만 자욱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집은 나를 삼켜버렸어. 나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남은 건 역할뿐이야. 그녀의 말은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들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은, 그 속삭임은 그녀 자신에게는 중요한 신호였다. 나는 지금 무너지고 있다. 누군가 그걸 알아차려줬으면 좋겠어.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지수와 민재 사이엔 여전히 아이가 없었다. 처음엔 누구도 별말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다. 요즘 젊은 애들은 애 낳는 걸 미루더라.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닐까? 말들은 작았지만 가시처럼 찔렀다. 그리고 결국 그 말은 시어머니 영자의 입에서 대놓고 터져 나왔다. 어느 평범한 저녁 식사 자리. 된장국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조용한 식탁 위에서 영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민재야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는 게 말이 되니 지수는 순간 멈칫했다. 젓가락을 쥔 손이 얼어붙었다. 혹시 둘 중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냐?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지수는 입을 열어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영자의 시선은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여자가 나이만 먹고 애는 못 낳으면 그건 며느리 자격이 없는 거지. 그 말에
민재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지수에게 더 큰 상처였다. 지수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희도 노력 중이에요. 아직 포기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불을 지폈다. 노력이라는 말은 결과가 없으면 의미 없는 말이야. 그날 밤 지수는 울음을 참고 방 안에서 옷장을 정리하는 척하며 이불 속에 얼굴을 묻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내 몸 하나 존재 하나가 이 집에서 자격의 기준이 되는 거지? 며칠 후 지수와 민재는 병원을 찾았다. 서울 강북의 한 여성병원, 하얀 복도와 차가운 진료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담을 받았고 진료가 끝난 후 이어진 검사 결과를 함께 들었다. 그 결과는 뜻밖이었다. 문제는 지수가 아닌 남편 민재에게 있었다. 남편분의 정자활동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자연임신 확률이 아주 낮다고 보셔야 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진료실을 나와 민재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우리가 함께면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이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된다면 그 모든 분노는 더 큰 폭풍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침묵하기로 했다. 서랍 깊숙이 병원 진단서와 검사 결과를 넣어두고 다시 평범한 일상인 척 돌아갔다. 하지만 숨긴다고 모든 게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로부터 한 달쯤 후 부부는 짧은 휴가를 내어 지수의 고향인 전주로 내려갔다. 그 잠시의 여유는 지수에게 꼭 필요한 숨구멍이었다. 어머니의 집에서 아랫목에 앉아 미역국을 함께 먹으며 지수는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날 집안 분위기는 이상했다. 거실이 어지럽혀져 있었고 안방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다. 지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서랍 속에 넣어둔 병원 서류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영자는 아무 말 없이 부부를 불렀다. 거실에 앉은 그녀의 손에는 그 서류가 쥐어져 있었다. 종이는 구겨졌고 그녀의 눈은 충혈돼 있었다. 민재야, 이게 진짜냐?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렸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재 역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영자는 손에 든 서류를 탁 놓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동안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난 정말. 그녀의 오열은 오래도록 거실을 맴돌았다. 그날 밤 지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다. 강하고 냉정하다고만 생각했던 여자가 두 손으로 무릎을 짚고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모습을. 지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 말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목소리엔 안쓰러움이 묻어 있었다. 지수는 그 순간 자신이 더는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상처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단단한 벽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집안은 놀랄 만큼 조용해졌다. 과거에는 부엌에서 들리던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 거실을 가로지르던 한숨과 문 닫는 소리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치 오래된 물건 위에 쌓인 먼지를 털어낸 듯 묘한 평온함이 흘렀다. 지수는 여느 때처럼 아침을 준비했다. 된장찌개에는 멸치 다시마 육수를 넣고 계란찜은 식감을 부드럽게 하려고 우유 한 스푼을 섞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반응을 살폈다.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 영자는 숟가락을 들고 아무 말 없이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고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번 된장 좀 덜 짜네. 이 정도면 괜찮다. 지수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비록 칭찬이라고 하기엔
너무 간결하고 건조했지만 그 짧은 인정이 지수에게는 지난 3,000년을 견뎌온 의미 있는 보상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이른 저녁, 지수는 마당에서 고추를 따다가 부엌으로 돌아오던 중 거실에 혼자 앉아있는 시어머니의 등을 보게 됐다. 영자는 TV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뭔가 작은 물건을 들고 있었고 그녀의 어깨는 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지수가 쓰던 작은 다이어리였다. 지수는 숨을 멈췄다. 그 다이어리엔 그녀가 시집살이 중에 겪은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스스로를 다독이기 위해 써내려간 말들이 담겨 있었다. 이걸 왜 몰랐을까? 영자가 조용히 중얼였다. 내가 너무 늦게 봤네. 지수는 다가가 다이어리를 조심히 그녀의 손에서 빼앗아 서랍에 넣었다. 어머니 그거 그냥 제 혼잣말이에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하지만 영자는 다이어리를 바라보며 입술을 앙다물었다. 아니다. 이건 마음 써야 돼.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 나도 며느리였으면서 왜 그걸 까먹고 산 걸까? 그날 밤 지수와 영자는 처음으로 둘이 앉아 긴 대화를 나눴다. 거실엔 따뜻한 보일러 열기와 함께 묵은 이야기들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영자는 지난 세월을 천천히 꺼냈다. 내가 시집 왔을 때 너보다 더 어려웠어. 23이었지. 시어머니는 말이 아니라 눈빛으로 사람을 눌렀고 내가 국을 조금만 넘치게 끓이면 내 친정에선 국도 그렇게 끓이니? 라며 핀잔을 주셨어.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걸 너한테 되풀이한 거야.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저 그게 며느리 교육이라 믿었던 것 같아. 지수는 그런 시어머니의 눈빛을 처음 보았다. 후회와 고백, 그리고 작지만 진심이 담긴 부끄러움이 섞인 눈빛.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머니, 전 원망한 적 없어요. 그냥 이해받고 싶었어요. 그 말에 영자는 지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앞으로는 엄마라고 불러줄래? 그 짧은 부탁은 지난 3년간의 거리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다리가 되었다. 지수는 잠시 멈췄다가 작게 속삭였다. 네, 엄마. 그 다음 날부터 집안은 작지만 분명히 달라졌다. 영자는 식사 후 조용히 설거지를 도왔고 지수가 허리를 숙이면 허리 아프겠다며 부엌 수건을 대신 들었다. 어느 날은 지수가 회사에서 피곤해 일찍 눕자 영자가 살며시 방문을 열고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다. 내일 아침은 내가 해볼게. 좀 더 자. 지수는 베개를 적시며 생각했다. 이 따뜻함을 얻기 위해 나는 너무 오래 돌아왔구나.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따뜻함이 늦게 왔을지언정 지금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날 이후 지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조심스레 마음을 살폈다. 시어머니 영자의 얼굴에 어떤 감정이 서려 있는지, 오늘은 어떤 말로 하루를 열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칠이 지나도록 그 얼굴에는 더 이상 날카로운 그림자가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자주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곤 했다. 노랗게 물든 감나무 잎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걸 따라가는 듯한 시선. 그 눈동자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허함이 깃들어 있었다. 지수는 그런 영자를 마주할 때마다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저건 내 모습이었잖아. 몇 달 전에 아니 어쩌면 어제까지의 나. 하루는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였다. 부엌에서 김장용 배추를 다듬던 지수는 뒷마당으로 나가려다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발견했다. 그녀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지수가 천천히 다가가 물었다. 어머니 그거. 누구세요? 영자는 깜짝 놀라듯 눈을 들었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이건 너 시아버지야 젊었을 때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찍은 사진이야. 사진 속 남자는 장교복을 입고 있었고 옆에는 수줍게 웃는 젊은 영자의 모습이 있었다.
지수는 사진을 보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어머니도 처음엔 많이 힘드셨죠. 그 질문에 영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입을 열었다. 힘들었지. 남편은 군인이었고 시어머니는 무서운 분이셨고 그때 나는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고도 욕만 들었어. 애도 잘 안 생겨서 점쟁이까지 찾아갔던 시절도 있었고 그녀의 말이 끝나자 둘 사이엔 짧지만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오래된 상처가 처음으로 조용히 서로를 바라본 시간이었다. 며칠 후 지수는 영자와 함께 시장에 다녀왔다.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는 장 보는 내내 잔소리를 퍼부었을 것이다. 그건 너무 비싸다. 왜 저런 걸 사냐 생선은 내가 골라야지. 하지만 이날 영자는 무말리는 지수 옆에 조용히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쪽 상회에서 파는 두부가 더 부드러워. 거기 갈래? 지수는 놀라서 고개를 돌렸다. 영자의 눈빛은 부드러웠고 그 말투에는 오랜 세월 동안 숨겨왔던 공존이라는 단어가 배어 있었다. 어느 저녁 지수는 심하게 두통이 왔다.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밥상 앞에 앉아 있는데도 젓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다. 그때 영자가 조용히 말했다. 지수야, 밥 말고 죽 먹을래? 대추 넣고 끓이면 좀 나을 거야. 지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냥 약 먹고 누우면 괜찮지 않아 보여. 영자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그날 밤 부엌에선 작은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대추와 생강 들깨가루가 들어간 죽 한 그릇. 영자는 지수의 방으로 가져와 조용히 말없이 두고 갔다. 그리고 문 앞에 잠시 서서 말했다. 이런 말 어색하지만 우리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친해져 볼까?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며 그 죽을 먹었다. 입안에 퍼지는 따뜻한 온기가 위장이 아니라 마음을 감싸는 듯했다. 그날 밤 지수는 다이어리에 짧게 한 줄을 적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다. 지수는 이제 안다. 치유는 대단한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한 숟가락의 죽 한마디의 말, 그리고 마주본 침묵 속에서 천천히 자라난다. 그 조용한 시작이 오히려 가장 강한 연결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조용한 침묵 속에서 두 여자는 서로의 과거를 위로하고 현재를 함께 살아내며 미래를 조금씩 믿기 시작했다. 초겨울의 햇살은 유난히 맑고 고요했다. 지수는 베란다 창틀에 기대어 말라가는 고무장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어렴풋한 산등성이를 가로지르는 겨울 구름을 따라 움직였다. 마음속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더 이상 자신이 외부인 같지 않다는 감각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 무렵 시어머니 영자는 놀랄 만큼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식사 시간엔 국은 좀 덜 짜게 해도 좋아 라는 말로 지수의 요리를 평가하던 시절은 사라졌고 대신 이 김치는 어디서 샀니 맛있네 라며 칭찬 아닌 칭찬을 건네곤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처음으로 직접 지수에게 김치찌개를 끓여줬다. 그날 지수는 퇴근 후에 돌아왔을 때 부엌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냄새를 맡았다. 집에서 이런 냄새가 난 적 있었던가? 식탁 위에는 반찬이 4가지나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김치찌개는 따뜻한 냄비째 그대로 놓여 있었다. 지수야, 오늘은 너 늦는다길래 내가 해봤어. 맛은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봐. 그 말에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수저를 들어 조심스레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짠맛보다는 깊은 감정이 입안 가득 퍼졌고 그 순간 지수는 눈물을 삼켜야만 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오랜 시간 끝에 닿은 손길의 맛이었다. 며칠 후 지수는 조용히 혼잣말하듯 말했다. 어머니, 요즘 진짜 딸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자 영자는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했다.
이제는 정말 딸 같아. 아니, 딸보다 더 미안하고 고마워. 그 이후로 영자는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다. 마을회관에 가면 지수 얘기를 먼저 꺼냈고 우리 지수가 손재주가 좋아서 옷도 잘 개고 된장도 직접 담그려 해 하며 자랑처럼 말하곤 했다. 이웃 아주머니가 농담 삼아 말했다. 이젠 며느리 자랑도 하시네요. 예전엔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영자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내가 참 미련했지. 잘하는 걸 못 보려고만 했으니. 어느 날 지수는 집 창고를 정리하다가 헌옷이 담긴 박스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옷가지와 함께 송글씨로 적힌 낡은 레시피 노트가 있었다. 노트 표지에는 영자의 손맛이라는 작은 글씨가 있었다. 지수는 노트를 펼치고 조심스레 읽었다. 무국은 멸치보다 소고기 무조건, 두부조림엔 고춧가루 반 숟갈만, 손이 느릴 땐 천천히 하되, 마음은 바르게. 한 줄 한 줄마다 살아온 시간이 차마간 느껴졌다. 오건칸이. 그날 저녁 지수는 노트를 들고 영재에게 건넸다. 이거 어머니 노트 맞죠? 영자는 노트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이걸 네가 찾았니? 네? 정리하다가 우연히요. 너무 따뜻했어요. 꼭 엄마 마음이 담긴 것 같아서. 영자는 잠시 말없이 노트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말했다. 지수야, 그 노트? 이제 네가 이어가줘. 내 딸이라면 이 손맛도 이어가야지. 그동안 내가 너무 늦게 알았지만 이제라도 네 손을 믿고 싶어. 그 말에 지수는 입을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저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며칠 후 지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두부조림을 만들었다. 고춧가루 반 숟갈 대신 청양고추를 잘게 다져 넣고 국간장 대신 조선간장을 썼다. 맛은 조금 달랐지만 식탁에 앉은 영자는 한 숟갈을 먹은 후 작게 웃었다. 우리 딸 스타일이네. 그래도 맛있다. 그 순간 지수는 완전히 이해했다. 관계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이제 그녀는 단지 며느리가 아니라 영자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수는 일기장에 오늘도 한 줄을 적었다. 처음으로 이 집이 아닌 우리 집이라고 느꼈다. 그녀의 마음은 지금 집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배워가고 있었다. 지수의 삶은 더 이상 혼자 견뎌야 하는 싸움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 울지도 혼자 애써 웃지도 않았다.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듯 서서히 주변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하루는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부엌을 비추던 날이었다. 지수는 전날 담가둔 열무김치를 꺼내려 냉장고를 여는데 영자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열무가 익었을까? 예전엔 항상 내가 그걸 제일 먼저 확인하곤 했는데 지수는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이젠 제가 먼저 맡아볼게요. 제 감도 꽤 괜찮아요. 그 말에 영자는 슬며시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는 내 손맛이 우리 집 맛이지.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지수의 마음을 꽉 채우기에 충분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나란히 재래시장에 갔다.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골목을 돌며 시식도 하고 무게를 따져가며 채소를 골랐다. 예전처럼 그건 너무 비싸라며 화를 내는 대신 영자는 요즘은 오히려 지수의 선택을 먼저 물었다. 이 고등어 구워서 저녁에 먹을까? 아니면 조림이 낫겠니? 지수는 마치 엄마와 딸이 함께 장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고 지나가던 상인들과도 정겹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시장 끝 골목에 있는 떡집에서 따끈한 인절미 한 봉지를 사서 벤치에 앉아 함께 나눠 먹었다. 영자는 인절미 한 조각을 지수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렇게 함께 장 보러 다니는 게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는데 왜 이제야 가능해졌을까? 지수는 조용히 대답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가잖아요. 우리는 이제 피었으니까 천천히 더 예뻐질 거예요. 어느 날 마을에서 작게 여는 가을 음식 나눔 축제가 열렸다.
주민들이 각자 집에서 만든 반찬과 간식을 가져와 함께 나누는 행사였다. 지수는 시어머니와 함께 들깨무침, 김치전, 배추겉절이를 준비했다. 행사 당일 지수는 한복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정갈하게 담아내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다. 사람들이 칭찬을 쏟아냈다. 이거 지수 씨가 만들었어요. 정말 맛있다. 며느리가 아니라 거의 요리 선생님 수준이네요. 그 말에 영자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집 며느리 아니에요. 이젠 딸이에요, 딸. 손도 야무지고 마음도 곱죠. 지수는 갑자기 뺨이 화끈해졌지만 그 말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따뜻하게 가슴을 감쌌다. 그날 밤 지수는 잠자기 전에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서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또렷했고 공기는 맑았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다. 나 잘 살고 있어요, 엄마. 어디선가 어머니가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어릴 적처럼 퇴마루에 앉아 발을 흔들던 그 시절의 엄마와 마주하고 있는 기분. 그 기억이 지금의 지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며칠 후 집안에서 작은 변화가 생겼다. 영자가 지수에게 말했다. 우리 집 앞에 작은 텃밭 있잖아. 거기다 봄 되면 상추랑 고추 심을까 해.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도 파 키워보고 싶어요. 그럼 우리들이 관리해 볼까? 모녀밭으로 이름 짓자. 모녀밭이요? 그래. 엄마와 딸이 같이 가꾸는 밭. 괜찮지 않니? 지수는 미소 지었다. 그럼 그 안에 제 마음도 같이 심을게요. 그날부터 지수와 영자는 작은 일지를 만들었다. 모종 심는 날, 첫 싹이 올라온 날, 첫 벌레가 보인 날까지 꼼꼼히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일지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자란다. 지수는 다시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나는 뿌리 없는 나무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자라는 정원 속 한 송이 꽃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를 알아주는 따뜻한 시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바람 속엔 더 이상 얼음 같은 날카로움이 없었다. 지수는 햇살이 부드럽게 깔린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달력을 넘기고 있었다. 그때 영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양손에는 낡은 앨범과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지수야, 오늘 너랑 함께 가고 싶은 데가 있어. 어디요? 영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다. 엄마 산소야. 내 시할머니. 지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이름은 그동안 집안 대화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마치 오래전 봉인된 과거의 열쇠 같았다. 영자는 그날따라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다.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작은 공동묘지였다. 푸른 잔디가 바람에 일러 원겼고 몇 그루의 3번 나무가 잎을 피울 채비를 하고 있었다. 영자는 묘비 앞에 조용히 앉아 작은 수건으로 비석의 먼지를 닦았다. 그리고 오래된 편지 하나를 꺼내어 조용히 올려놓았다. 엄마, 나 이제는 좀 알 것 같아. 당신이 왜 그렇게 냉정했는지. 지수는 한 발짝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영자의 말 하나하나는 마치 자기 이야기처럼 귀에 와 박혔다. 나도 우리 지수를 그렇게 대했었어. 엄마한테 받은 대로. 그게 유일한 방식인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 사랑은 그렇게 닮으면 안 되는 거더라. 지수는 천천히 다가가 영자의 옆에 앉았다. 그리고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수많은 세월의 노동과 상처, 그리고 이제는 후회와 이해가 함께 묻어있는 손. 돌아오는 길 영자는 차 안에서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수야, 오늘 네가 같이 가줘서 정말 고마워. 어머니 아니죠? 엄마요. 지수는 살짝 웃으며 고쳐 말했다. 엄마 저야말로 같이 가주셔서 고맙죠. 그 말에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라는 말 아직도 어색한데 참 좋다. 며칠 후 지수는 집 마당에 작은 팻말을 세웠다. 텃밭 옆 흙에 꽂힌 작은 나무판에는 송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와 딸이 함께 자라는 곳. 영자가 그것을 보고는 고개를 푹 숙였다. 지수야, 네가 나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이 뭔 줄 아니 뭔데요? 기억할 용기를 준 거야.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를. 그날 밤 지수는 다시 일기장에 적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꺼내어 보여주고 그 상처를 닦아주는 사람이다. 그 순간 가족은 만들어진다. 이제 그녀는 안다. 가족이란 단어는 피보다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 그 마음엔 용서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로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그 집은 자신을 지우던 공간이 아니었다. 이제 거긴 자신이 존재하는 곳, 숨쉬고 웃고 때로는 눈물 흘려도 괜찮은 집이 되었다. 햇살이 부엌 유리창을 투과해 반짝이는 먼지를 만들어냈다. 조용한 아침 지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식탁 위에 정성껏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다. 된장찌개는 은근한 불 위에서 자작자작 끓고 가 부친 계란말이에서는 고소한 향이 피어올랐다. 그때 영자가 부스스한 머리로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벌써 일어났어? 오늘은 엄마가 좋아하시는 조기구이 하려고요. 생선 구울 때 기분 좋잖아요. 아, 냄새가 벌써 엄청 좋은데?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수많은 침묵과 오해 눈물과 용서를 지나 이르러야만 비로소 자연스러운 웃음. 그날은 마을 회관에서 소규모 강견의 배가 열리는 날이었다. 지수는 돌봄과 관계를 주제로 작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영자도 함께 참석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지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한때 이 집에서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오해한 채 살아왔고 그렇게 수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일 하나로 틈이 생겼고 그 틈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다. 지수는 마이크를 살짝 내려다보다가 이어 말했다. 이젠 알게 됐어요. 진짜 가족은 같은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같은 마음을 나눈 사이더라고요. 그 말에 영자는 객석에서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그 순간 박수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긴 여운이 남은 박수였다. 누군가의 이야기이자 누군가의 어제였던 이야기, 그리고 누군가의 오늘과 내일이 될 수 있는 이야기. 행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수는 집 앞 작은 텃밭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이 밭에 봄이 오면 상추도 고추도 감자도 심고 또 뭘 심을까요? 영자는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는 지금부터 매일매일 사랑을 심는 거야. 지수는 웃었다. 그럼 엄마 저는 매일 아침 물 줄게요. 좋다. 나는 그 사랑 잘 자라나게 해줄게. 며칠 후 텃밭 옆에 작은 간판이 하나 더 생겼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집엔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랑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수 앤 영자. 지수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지금 내 이름으로 살아간다.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존재하기 전에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 조용한 밤 창문 너머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하늘 아래 그 집의 부엌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누군가의 국물 우러나는 소리, 누군가의 조용한 콧노래, 그리고 소리 없이 피어나는 따뜻한 내일. 그것은 바로 지수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어쩌면 이 글을 읽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그날 밤 지수는 작은 탁자 위에 초 하나를 켜고 조용히 앉았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녀는 가만히 속삭이듯 마음을 정리했다. 이제 알겠어요. 사랑은 크게 외치는 말보다 조용히 들어주는 마음이 더 깊은 거라는 걸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중에 가슴 한편에 오래된 상처나 말하지 못한 감정, 혹은 가족 사이의 오해와 그리움이 있으신가요? 그 이야기 이곳에서 조심스럽게 나눠주세요. 우리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함께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면 이곳이 조금은 따뜻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요? 댓글로 티 남겨주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한 사람, 어느 봄날 어머니와 함께한 그 기억, 나는 아직도 말하지 못한 그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기다릴게요.